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류영재 판사고요. 일단 제가 어, 저번 주에 감기가 걸렸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감기가 더 되게 심해져서 하다가 약간 좀 골골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번 강의는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 일반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 표현의 자유의 일반론은 사실은 뭐 인터넷이 아직 등장하기 전에, 그 출판 매체물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활성화됐을 시기에 이미 정립이 어느 정도 끝난 이제 표현의 자유 원리인데, 그런 원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면서 그러면은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런 표현의 자유의 원칙이 어느 정도 수정 보완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의 그런 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에는 좀 고민이 많이 되던 주제이고요. 음, 확실히 저번에 이제 표현의 자유의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도는, 일단 개인의 차원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일단은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하고 타인과 그 자기의 생각의 표현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어떤 것으로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권인 것처럼, 그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표출하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 본성과 관련이 된 인간의 본질적 기본권,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본질적 기본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표현을 통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 맺는 타인과의 관계를 확장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결국은 사회를 형성한다는 점, 그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평가로 그 타인이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나에게 안전한 사람인가, 위험한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해악이 되는 사람인가, 좀 더 넓어지면은 공동체에 위험한 사람인가, 안전한 사람인가, 공동체에 해악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인간의 이제 본성인데요. 생존 본능인데, 이런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회 형성의 기초적인 기본권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고대 그리스 시대가 직접적 민주정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정말 극소수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정이었고, 그냥 쭉 보면은 부족 사회에서 농경 사회를 거쳐서 왕족 시대, 그리고 또 왕족과 귀족, 그리고 과두정의 시대,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시민 사회로 넘어오게 되고, 시민 사회로 넘어오면서 민주주의의 개념을 확립을 하게 됐는데, 그런 그 시민이라는 주체가 생기고, 그런 시민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국가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이제 그 시민사회의 등장과 함께 생겼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체죠.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주권자 한 명 한 명이, 시민 한 명 한 명이 피지배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는, 결국은 지배자와 동일시되는 그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주권자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사회 통치와 그리고 또 방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권자의 의사 표현이 중요하고, 그런 의사 표현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게 표현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이 지배자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국가 권력에 대한 적절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결국은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표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기본적 질서를 구성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위치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본권들이 우리가 있지만, 특히 표현의 자유는 개인 차원에서도 본질적이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확립의 기본이 되는 기본권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이 부분까지가 이제 저번 강의 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특징으로는, 표현을
제한을 하는 거, 예를 들어 처벌을 하거나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거나 행정 규제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처벌 내지는 사정 규제를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 생각을 표현을 할 때 이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표현 자체를 머뭇거리게 되는 자기검열 기능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사용해도 되는 표현과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구분짓는 권한을 국가가 독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신중해야 된다. 요게 이제 저번 시기에 이제 일반론이었는데요. 요 표현의 자유의 일반론이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의 자유의 이 원론적인 논리가 헌법재판소의 목소리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연구자들에게 가장 이제 약간 뭐랄까, 꽃밭이었다. 정말 너무 좋은 시기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마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그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의 등장을 맞이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판결들을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터넷이 등장을 한 거는 1990년대 정도부터이지만, 완전히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반인데,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인터넷 표현에 대해서 국가가 처음에 엄청 많이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이걸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적용을 그 규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다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악플이 달리거나 혹은 정부를 공격하는 의견들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기 했고, 그 통제에 맞서서 이제 그 위헌재청이 들어가면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는데요. 이런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에 대해서 표현을 한 부분들이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다. 표현 촉진적인 매체다. 인터넷의 특징으로 낮은 진입장벽.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 기고를 하려고 해도 막 기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칼럼 쓰거나 뭐 기사를 쓰는 것도 쉽지 않고 책을 내는 건 더 어렵고, 옛날에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 내가 내 목소리를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누구나 공중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낮은 진입장벽이 있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이 된다. 즉 일방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 일방적으로 청자에게 발화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하면 바로 댓글이 달리고 또 아니면 반박 게시글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방송이나 신문 출판 매체의 일방적인 발화와 소극적인 그것을 듣는 소극적인 청중이 존재를 했다면,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표현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 이런 것이 인터넷의 등장이고, 이런 인터넷 표현에 대해서는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를 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거 거의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문장들인데, 질서 위주의 사고로 규제를 하려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헌재가 2002년도, 정말 완전 2000년 초반이죠, 진짜.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2002년도에 이런 굉장히 앞서 나가는 이렇게 판시를 했고, 미 연방대법원도 그 비슷한 취지에서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를 출판 매체에 대한 심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출판 매체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심사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출판 매체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진짜 미국처럼 출판 매체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나라가 없는데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를 그와 동일하게 적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되고, 특히 이제 초반에 이제 인터넷 게시판들, 특히 뭐 다음 아고라라든지,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은 그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게시판들, 토론 게시판들이 열렸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을 통한 공론장을 형성을 하겠다. 이런, 시도들이 막 게재가 되고 있었고, 그래도 뉴스 댓글이라든지, 그러면서 정치적인 표현, 특히 선거운동이 그때 많이 행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인터넷은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 공간이고, 매체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 투명성, 이거 잘못했네요. 투명성, 그리고, 이거 제가 다 이상하게 되어 있네. 낮은 비용. 그러니까 투명하고 균형적이고 낮은 비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치 공간이다. 이런 이제 진보적인 판시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랑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거 몇 년 전에 이제 그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업무방해에서는 법원이 네이버 댓글 조작을 여론 조작이고 그것은 조직적인 선거 방해다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뭐랄까 댓글의 순수성을 강조를 한 판시가 나왔었는데 이때만 해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정치 공간일 수 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판시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2000년에서 2010년대까지 정말 헌법재판소 기념비적인 이제 판결을 많이 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미네르바 사건입니다.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2008년 요때 약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네르바라는 이름의 필명을 가진 농객이 이제 그 경제가, 위기에 처한다는 식의 이제 글을 인터넷에 계속 게시를 했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그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고, 그로 인해서, 경제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공익을 해했다라는 그 판단하에 그 필명 미네르바 씨를 그 공익을 해야 하는 허위 사실을 그 허위 통신을 했다라는 이유로 전기통신보건 기본법으로 구속까지 해서 수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헌 제청을 했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들, 예를 들어 명확성 원칙이나 그런 부분들, 위축 효과,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해서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 이게 이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인데, 그러니까 표현은 무엇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국가나 어떤 그 권력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표현들이 폭발적으로 표출이 되면서 그 표현들끼리, 그 사상들끼리 경쟁을 벌여서 거기서 그 시민들이 좀 더 옳은 사상을 택하는 쪽으로 해서 표현이 규제가 되거나 표현의 발설자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함부로 표현에 대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인데 이런 원론적인 말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네르바 사건에서 이제 공익을 해했다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공익에 대해서도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엇이 공익인지에 대해서는 무엇이 공익이고 무엇이 공익에 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명확하고 결국은 공익간 형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목적 하에 표현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보통 공공의 안전 혹은 공익을 위한 표현의 제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그 기조를 갖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헌법재판소가 공익이 뭔지 누가 정하냐, 국가가 정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허위에 대해서도 허위가 무엇이냐? 허위가 단순히 내용의 거짓을 적극적으로 악의적으로 표출한 것을 의미한 것이냐? 아니면은 전기통신기본법에 비추어 보아서 허위사실 적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예를 들어 내가 류영재가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 대통령인 것처럼 나의 그 신분을 속이는 그런 것을 허위라고 일컫는 것이냐? 이런 면에 있어서도 허위에 대한 개념이 명백하지 않다. 이런 점도 따지고요. 공익과 허위가 모두 다 명백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허위에 대해서 허위에 대해서는 내용의 거짓, 형식의 오류가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성의 허위라고만 말을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표현의 자유의 규제 방식에 대해서 결국은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해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허위라 할지라도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심지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 있어요.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을 갖고서는 허위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표현에 되는 내용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대중이 아무 관심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허위 표현이라는 것만으로 공익이 해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허위라 할지라도 대중의 관심이 촉발된다면은 그 관심의 촉발로 인한 또 그 촉발로 인해서 충족되는 공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 나는 정말 공익을 해야 할 거야, 해야 할 악의를 가지고 허위 표현을 하더라도 그 허위 표현이 사람들한테 아무 관심이 없을 때는 그게 어떻게 공익을 해하게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결국은 그 국가가 허위의 통신으로 공익을 해왔다는 그 판단 하에 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전기통신기본법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고 특히 표현의 자유의 규제 방식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 판시를 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저는 이 미네르바 사건 결정문이 거의 그 표현의 자유의 원론의 교과서적인 결정례라고 보거든요. 이게 인터넷 표현의 시대가 와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시를 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터넷의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그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신장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인터넷이 얼마나 표현의 자유의 본래적인 역할을 더 촉진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던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미네르바 결정문은 지금도 어쨌든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교과서적인 판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들어서 다시 이제 가짜 뉴스가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그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을 하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누군가에게 언어 폭력을 해야 하는 수준이 아닌 그런 가짜 뉴스, 특히 우리가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영역,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인터넷 초반만 해도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거의 정석을 제시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표현을 하더라도 공익은 충족될 수 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공익을 해야 할 거야라는 마음을 먹더라도 그런 마음에서 표현된 표현이 모두 다 공익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 아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유연한 그 관점을 보여줬던 2010년대와는 다르게 2016년 이후 2020년대에 들어서는 지금은 미네르바 사건 같은 그 허위 게시물이 나올 경우에는 가짜 뉴스로 속해서 규제를 하자는 필요성이 오히려 목소리를 힘을 얻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0년대가 정말 좀 2000년대 초반에 정말 특이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2005년경에 인터넷상에서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 유통 등의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이 시끌벅적해지고,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이용자의 책임의식 결여가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본인 확인제의 도입이 논의돼서 2007년도에 본인 확인제가 도입됐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실명으로만 댓글 달아라 이런 것이죠. 그 실명으로 댓글 달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처벌 가능성이 이제 명백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실명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모두 드러내지 않으면은 인터넷상에서 표현을 할 수 없다. 너는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분명 명백히 한 제도, 그 규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일단 표현의 자유에는 익명 표현의 자유도 포함이 되고, 특히 이렇게 본인 실명제를 도입을 했을 때는 게시판 이용자도 내가 나의 신분이나 사회적인 그 신분이나 혹은 나의 실명,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자유를 제한받는 것과 동시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다음 뭐 이런 제공자들도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하려는, 여긴 여론 형성을 하려는 제공자들의 언론의 자유도 같이 제한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터넷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사이트 다 이제 관두고 외국 사이트로 가서 거기서 코리안 뭐 공론장을 하나 만들면 어쩔 거냐.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규제를 미리 만들게 되면은 다른 외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이나 혹은 서비스 이용자 혹은 콘텐츠 그 제공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곤란함을 겪어서 결국은 전 세계 단위의 국제 단위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중요도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그냥 단순히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이 된다라고 설치를 한 게 아니라, 익명 표현은 국가 권력이나 사회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약자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드루킹 사건 이후로 다시 실명제 도입 계속 논의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완전히 반하는 결정. 익명 표현의 자유는 그냥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된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요런 점들도 사실은 2010년도에 나오기에는 굉장히 앞서갔던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익명 표현, 특히 인터넷 표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 표현은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과 권력에 의한 위계 구조를 극복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발전을 한다.
그래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보호돼야 된다는 점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강조되고 있는지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요런 2010년대의 방학 결정례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두 개를 꼽았지만 사실 이거 외에도 이제 인터넷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정말 많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00년부터 한 2011년, 2년 요때까지 한 10년 동안 인터넷 표현이 이제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면서 이때만 해도 사실은 SNS보다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그 포털 사이트나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 그 게시판을 통한 공론장 형성이 가장 활성화됐었던 시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요런 걸로 인한 그 여론의 형성보다는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이는 듯한 그런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그 표현이 가장 활성화됐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의 특성에 주목을 하면서 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념비적인 결정들을 쏟아냈던 시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장밋빛 전망만을 그 법조계에서 장밋빛 전망만을 계속 제시를 했던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는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집단 악플로 인해서 최진실 씨 사망하는 사건 등 어쨌든 그 집단 악플과 그리고 공격이 정말로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표현에 대해서 악플 규제 여론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그 명예훼손에 대한 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집단적인 악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본질은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를 폄훼시키는 그런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집단적 악플 같은 경우에는 본질은 폭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집단적인 언어 폭력에 가깝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는다면 사실은 그것도 사실 상해로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집단적인 폭력 문제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표현에 대한 제한으로 이런 집단적인 악플에 대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악플 규제 여론이 결국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2005년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터넷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처벌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집단적 폭력으로서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댓글에 대해서 다 처벌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단적 악플 이외에도 서로 개인 간에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에다가 욕을 하면은 그것도 공연성이 충족되니까 다 모욕 처벌되고, 혹은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하고 집단적인 악플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인터넷상 표현이 공연성만 충족되면은 다 처벌 대상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공연성을 엄격하게 요구를 하던 출판 매체 시절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폭발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의 그 처벌의 증가로 결국은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정말로 악플을 규제하자는 취지에 일단 맞는가? 왜냐하면 집단적인 악플만 이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한 5명 있는 공간에서 우리끼리 서로 싸우다가 주고받은 욕설도 다 이제 고소가 되니까. 이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개개인의 그 욕설이나 아니면 빈정거리는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그 문자들에 대해서 다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요런 식으로 악플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적용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여야 된다라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를 줄여야 된다고 했던 여론들이 이때 싹 이제 바뀌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규제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론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2015년도 이후에는 혐오 표현 규제가 또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혐오 표현은 뭐 저번 강의 때도 설명을 했듯이 그냥 개인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내는 것을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집단의 차별받는 표지를 이유로 해서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해서 그 차별을 더 강화시키거나 혹은 그 집단적인 차별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의 혐오를 하는 표현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재벌 개새끼 뭐 이런다고 해서 혐오 표현이 되는 거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사회에서 이미 사회적 발언권이 굉장히 약화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난민, 외국인 보호자, 성소수자 같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차별로 인해서 발언권이 약화된 자들에 대해서 그 차별에 대한 집단적인 특징,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악의적인 그 정보들, 혹은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난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무임승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집단적 표지에 대한 차별성을 더 강화시키는 표현을 해서 이 사람들의 사회적 발언권을 더 줄여버리고 더 말살시키는 거를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한 이제 규제 담론이 특히 이제 페미니즘 담론과 맞물려서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사실은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혐오 표현이 개인에게 향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혐오 표현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다 보니 사람들 생각에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나쁜 말을 하면 다 처벌 대상이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맨날 이러죠. 댓글에 막 판사님 고양이가 썼어요. 이런 말 하듯이 하거나 고소미를 먹여야 된다. 막 이러거나 이게 정말 이제 사람들의 일상적인 농담이 될 정도로 이런 악플 규제에 대한 여론,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에 대한 여론이 결과적으로는 다 개개인의 인터넷사 표현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로 귀결되면서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2005년에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심각한 제한에 해당되고 과도하다라는 그 주장이 거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악플 규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안전을 중시하는 약간 보수적인 계층에서 그 처벌을 바라고요. 혐오 표현 규제는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주취지니까 진보적인 시민들도 이 규제를 외치다 보니까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인터넷 표현에 대한 개인적인 그 개인의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에 대한 강화 여론이 합쳐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로 심각해졌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터넷 댓글과 여론 조작이 이제 드루킹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엄청 큰 화제가 됐어요. 이게 드루킹이 인터넷에 인터넷 선거 기간 동안에 정치 기사에 대해서 그냥 댓글을 달았는데 그냥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몰려가지고 좌표 찍고 그 댓글 다는 것까지야 집단적 의사 표현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더해서 이제 허무인이나 아니면 타인 명의까지 다 가져와서 그 매크로를 돌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5명인 양 이렇게 댓글을 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 인터넷의 댓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명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인터넷 댓글을 볼 때 이것이 한 사람이 10명치를 쓴 것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계정만으로 쓴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누가 썼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인터넷 댓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론조사에서 말하는 여론이라고 볼 수 없고 인터넷 댓글에 대한 신빙성은 사실은 저하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드루킹 사건 이게 2010, 거의 2017년, 2018년 이때쯤이죠. 2018년, 19년 이때쯤에는 이미 이제 인터넷 댓글은 여론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확정적으로 그 형성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드루킹에 대한 그 드루킹 여러 댓글,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의 그 업무방해 사건에서 법원이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사실상 선거에 대한 여론 조작이 행해졌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판시를 보면서 이것은 그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본인 확인 그 실명제 위헌 결정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익명 댓글을 허용을 하면서도 익명으로 댓글을 쓴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도 댓글을 쓰는 것은 여론 조작이다라고 해버리면 결국은 나는 내 계정을 갖고서 댓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익명제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그 특성 중에 인터넷 표현의 그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장점 외에 단점, 부작용 혹은 인터넷 표현이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규제의 필요성으로 그 치환되면서 사실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아까 앞서 봤던 인터넷 표현 시대에서 헌법재판소가 강조를 했던 그런 표현 규제 방식이라든지 혹은 익명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론상으로는 점점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또 인터넷 표현에 대한 자유의 제한으로 또 2015년 경인가요? 예, 중요하게 나왔던 것이 이칠 권리죠. 인터넷 특히 구글 검색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나에 대한 그 정보들이 계속 구글 게시판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영원히 박제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일정 시간을 갖고서는 이제는 잊힐 권리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글 등은 어떤 기사라든지 혹은 정보에 대한 그 개인정보 주체들이 원할 때에는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청구를 했는데 유럽인권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이칠 권리를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해서도 사실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이제 강조하는 쪽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그 게시판에 검색되는 그 사람의 정보는 이미 그 인터넷 표현 시장에 나온 이상 그 사람의 사적인 정보일 수 없다. 이미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자료이고 다른 그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된 이상 이것은 공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왜 공적인 자료에 대해서 개인이 잊힐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인 자료를 삭제를 시키느냐, 그리고 삭제하는 의무를 어째서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부담을 시키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유럽인권재판소는 특히 사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잊힐 권리가 발견이 된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일정 부분의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그 삭제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일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글은 2020년 경에 들어서 이제
이걸 성착취 영상, 예, 성착취 영상에 대한 구글 검색을 제한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이치 권리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즉 네이버나 혹은 다음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혹은 모욕 내지는 그에 비등한 불법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서 삭제를 할 의무를 가지는데 요게 사실은 그 네이버나 다음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의무로 다가오는 그 법이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불법 정보인지 다 판단을 해서 내가 삭제를 하든가 말든가를 정해를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불법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삭제를 안 했다가 나중에 그게 다 내 책임으로 돌아오게 된다. 요런 이제 문제점을 제시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상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그런 포털 사이트라든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 민간의 디지털 장의사 사업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영상 삭제에 디지털 장의사들이 활용이 되는데 그 디지털 장의사들과 그 디지털 성범죄를 오히려 유포시키는 웹하드 운영자들 사이에 연계가 발견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시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표현이 활성화되면서 정말 일단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표현의 긍정적인 전망, 정말 장밋빛 전망. 이제는 정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예측과 희망에 이렇게 부풀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 표현은 많은 부작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고, 특히 항상 방송이나 혹은 신문 혹은 책의 청자로서만 자리를 하던 대중 시민들이 이제 표현의 주체로서 전면적에 나서게 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게 평가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전적인 원리가 인터넷 표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주장이 정말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 결정례로 명문의 결정례로 줄줄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그 시기와 동시에 인터넷 표현의 규제에 있어서는 악플 규제, 혐오 표현 규제, 그리고 익명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 등이 이제 그 규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개인의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형사처벌의 강화로 이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인터넷 표현에 대해서 법조계, 특히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해서 법조계에서 그 원론적인 측면을 강조를 한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인터넷 표현의 시대에서 사회적인 여론은 개인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2010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 공론장 형성에서 SNS를 통한 여론 형성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SNS라고 하면 우리 흔히 카카오톡, 그리고 또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뭐 요즘에 뭐 틱톡, 뭐 이런 것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이제 SNS가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인터넷의 어떤 하나로 모이는 공론장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 대 개인의 연결이 좀 더 강화되고 그리고 봇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클릭을 했을 때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클릭했던 것을 과 유사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계속 찾아가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
그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SNS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단톡방이나 아니면은 개톡을 통해서 개인 대 개인의 정보 공유가 다이렉트로 이루어지게 되는 서비스가 이제 주요 우리의 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매체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SNS로 전환이 되면서 특히 2016년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SNS 시대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 고조입니다. 이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가 된 것은 의외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인 그 법논리가 과연 이제 적용이 되는 시대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거를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일단은 그 미국 대선에서 그 뭐 러시아가 개입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대선에서 트위터나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지 편향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짜 뉴스들을 공유를 하기 시작했고 그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자신의 그 뉴스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오히려 편향성이 강화가 되면서 그것이 미국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그 규제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 가짜뉴스의 정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법 체계가 따로 없고요. 다만 학계에서는 제가 보니까 보통 잘못된 정보 그리고 조작된 정보 그리고 악의적 정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 그리고 페이크 뉴스. 기본적으로 조작된 정보는 우리 법칙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악의적으로 일부러 명백하게 거짓을 날조해낸 정보. 이것들이 이제 가짜뉴스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 규제가 그 가장 전형적인 가짜 뉴스일 텐데 그 외에도 악의성 없고 고의성은 없는데 단순 실수라든지 혹은 누군가한테 전해 들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잘못된 정보이지만 그것이 사회에 그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는 고의로 작성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 그리고 이 악의적인 정보가 가장 이제 좀 기존의 어떤 개념인데 뭐냐면 정보 자체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서 강한 관점을 드러내고 그 관점이 왜곡 혹은 날조에 기여하겠다라는 그 의도화의 관점이 섞인 진실된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실관계 자체는 사실인데 관점을 굉장히 왜곡을 해서 결국은 다 읽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실관계를 특정 관점으로만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정보들, 이런 악의적 정보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가짜뉴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주체는 기존에는 레거시 미디어였다면은 특히 SNS 시대에서는 개인이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주체가 됩니다. 요런 점에 이제 특징이 있었던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이 되면서 네,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원래 우리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장밋빛 환상을 품었던 건 뭐냐면 쌍방향 의사소통이 된다.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그리고 누구나 참여 기회의 균형과 투명성이 저비용성이 다 보장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정보의 공개나 표현이나 혹은 전달에 있어서 그리고 거의 이상적인 공론의 장애 형성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른 정보들이 한데 모여서 어떤 정보가 왔을 때 다른 정보가 이 정보를 반박하고 또 이 반박하는 정보를 다른 정보가 재반박하는 과정이 하나의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상의 자유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완전하게 구현이 되고 그런 사상의 자유시장의 구현 결과 결국은 우리는 국가의 규제 없이
취지도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을 모든 구성원들이 납득한 상태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공론의 장에서의 그 사상들의 경쟁 과정에서 허위 정보라든지 나쁜 정보, 해악에 섞이거나 어리석은 정보들은 다 탈락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들을 위험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SNS에서의 정보의 전달은 이렇게 한데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SNS에서의 그 봇을 이용한 유사 정보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방식의 정보를 보여주는 그 편집해서 보여주는 알고리즘. 그리고 또 카카오톡처럼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계속 비슷한 정보들만 계속 공유를 하게 되는 시스템. 이런 과정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에 대해서 반박과 재반박이 가능한 것인가? 공론장이 과연 형성이 되고 있는가? 오히려 SNS는 공론장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어, 인지 편향이 강화되고 가짜 뉴스가 심화되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SNS가 주요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쌍방향 의사소통과 공론회장 형성과 그리고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기대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진지하게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언론단체들이나,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언론 그 시민단체들이라든지 혹은 언론인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SNS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가짜뉴스들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제시되는 대안으로는 일단은 어쨌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SNS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가짜뉴스의 확산과 SNS를 통한 그 편향성의 강화, 가짜뉴스의 교정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모든 그 SNS의 특징은 민주주의를 결과적으로 파괴하고 해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일단은 정보통신 사업자 비영리단체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으니까 트위터가 이제 그런 거 절대 안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특히 그 선거 기간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는 가짜뉴스라는 그 팩트 체크를 하는 그 외주 업체를 고용을 해서 팩트 체크가 이루어질 때는 그것들을 그 포스팅이나 그 트위터 게시물에다가 그 표시를 하고, 그리고 정말 심한 혐오 표현이나 혹은 타인에 대한 폭력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을 때는 게시물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의 자율 규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이런 자율 규제만으로는 SNS로 인한 그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을 수가 없다. 좀 더 확실하게 지금 그 알고리즘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 여론에 힘입어서 지금 그 기업들의 알고리즘을 아예 공개를 해서 그 알고리즘이 인지 편향적으로 설계되는 것을 어느 정도 독립된 비영리 기구가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알고리즘이 기업 비밀 그 영업상 비밀일 거라 이 부분이랑 제일 충돌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오픈넷이 하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래, 결국은 우리가 표현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일단은 이 표현의 가짜뉴스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가능하면은 그 정보의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올바른 관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살 길이다. 가장 근본적이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가짜뉴스 처벌법 제정 시도가 되게 강하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계가 명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전처럼 가짜뉴스는 일단 레거시 언론들만 퍼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짜뉴스 처벌법은 레거시 언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짜뉴스의 생성 및 확산을 막는데 거의 효능성이 없고, 그리고 또 그나마 그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레거시 언론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언론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쪽으로 우리 법 체계가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그 부분을 한꺼번에 허물 수 있는 시도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문제는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 정보를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왜냐하면 관점의 문제거든요. 관점의 문제를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주체 중에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이외에 개개인이 이제 정보 생성 및 전달의 주체가 되는데 그 개개인에 대해서 과연 특히 형사처벌 방식의 규제가 가능한가. 요거는 우리가 정말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 규제, 가짜뉴스의 규제를 형사처벌로 가져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정말 이제 온 국민 전과자 만들기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SNS의 가장 이제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정말 심각하게 허물어지고 있어요. 인터넷만 해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생각을 대중 일반에게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예전처럼 공적 인물이라고 하면 무슨 공무원이라든지 셀럽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공적 인물이고 공적 발언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반인들도 뭐 어떤 논객으로서 혹은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공적 발언을 하게 되고 공적 인물이 되게 됐지만, 그래도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위주, 그 커뮤니티 게시판 위주의 인터넷 표현이 활성화됐을 당시에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허물어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SNS 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카카오톡이든 혹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든 가명을 쓰든 실명을 쓰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첫 출발은 뭐냐면 나의 디지털 인격체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디지털 인격체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타인의 디지털 인격체와의 그 소통을 시도를 하는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1 직접 소통이 되는 거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팔로우와 패치 신청 등을 하면서 사실은 인격체와 인격체 간의 사교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옛날에 다음 아고라에서 게시글 달고 그 게시글에 대해서 댓글 달고 그래 눈에 띄는 논객이 하나 나오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친구 관계를 맺듯이 온라인상에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나의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SNS에서는 온갖 사적인 그 표현들이 다 나오게 돼요. 내 아이들에 대한 사진을 올리거나 나의 오늘의 일상을 공개를 한다든지 나의 오늘의 감정을 표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SNS는 사람들이 흔히 일기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기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발화 즉시 다른 사람들,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에게 일제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공연성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즉 공적인 발화가 되는 거죠.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똑같아요. 인터넷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사적인 친구 관계 형성보다는 광장에서의 그 우글우글하는 그 연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즉자적인데, 인터넷 게시판에서 누군가 게시글을 쓰는 것이 광장에서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것이라면 그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은 청자들이 수건수건거리는 행위거든요. 그 게시글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드네. 이런 거 아니야? 이런 혼잣말 생각들을 댓글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광장에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게시글, 연설을 뿐만 아니라 그 연설을 듣고서는 소곤거리는 청자들의 그 소곤거리는 말들도 다 댓글로 달리면서 바로 공연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SNS에서 사람들은
나의 사적 영역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발언들이 공연성을 획득을 하면서 이게 형사처벌의 단초가 되고 또 혹은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단초가 되고 그리고 표현의 규제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재판으로 오면은 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내가 일기 쓰면서 이런 것도 못해요. 이런 발언들. 그리고 이제 조금 유명한 인사들 같은 경우에 SNS에서 한 말이 바로바로 기사화가 됐을 때 그 당혹스러움과 분노. 이런 반응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SNS로 오면서 정말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심각하게 허물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유형이 많아진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 저 포함한 공무원들이 선거 기간에 어떤 정치인에 대한 지지 포스팅을 하거나 그 게시글을 뭐 이렇게 공유를 한 것만으로도 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거죠. 아니, 나는 내 사적인 영역에서 그 주권자로서 그 선거 그 후보자들에 대한 생각을 그냥 쓴 것뿐이고 누군가에게 내가 선거운동을 한 건 아니다라고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SNS에 올린 순간 공연성이 획득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인식에서의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 사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것이 사적 영역의 발언이었어요라는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정말로 해악이 적거나 아니면은 과격한 비판 정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원칙적으로 다 처벌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글에 대해서 악플 규제나 혐오 표현 규제로 인해서 개인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인데 SNS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게 훨씬 확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내 일기장에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 것들도 처벌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멈춰서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허물어진 이 미디어 매체에서의 표현에 대한 제한을 예전에 출판 매체 시절, 그러니까 내 말이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퍼지지 않아서 그 말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1도 없던 시절, 그 시절의 규제 방식을 지금 지금 내가 일기장에 쓴다고 생각한 말도 다른 사람한테 다 퍼지는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그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그런 처벌 규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중요해지는 건 개인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인터넷 시대 이전에 개인정보를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거의 없지 않나요? 예, 근데 인터넷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나의 개인정보들을 다루는 처리자들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디 사이트에 가입만 하려고 해도 개인정보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SNS 시대가 오면서 개인정보가 예전에는 내가 어디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해서 알려지는 개인정보였다면 이제 내가 스스로 밝히는 개인정보도 너무 많아진 거죠. 내가 스스로 공개하는 개인정보도 정말 많아지게 된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것도 다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내 사적 영역이라는 게 디지털 세상에서 없어지면서 나의 개인정보가 나의 사적인 그 자산으로 정보 자산으로 남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현상이죠.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인터넷 시대에 이제 특히 강조가 됐고, 중요한 판례로는 대법원이 네이버 등이 수사기관이 요청을 하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선고가 됐는데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이제 판결을 내렸거든요. 합리성이 있으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서 임의 제출을 할 수 있다. 어차피 그렇게 판시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판시는
조만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수사기관 요청에 요 판시 나오고선 정말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개인정보 제공이 너무 빈번해졌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공권력의 개인정보에 대한 습득을 너무 쉽게 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찰이 개인정보를 활용을 한 수사를 정말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터넷 IP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대통령 모욕죄 같은 경우에 옛날과 다르게 대통령 모욕죄 눈에 띄는 그 아이디 다 긁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서 IP 주소 받아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다 검색해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쫙 모아서 그거를 한꺼번에 기소를 하는데 요게 그 제 재판의 변호사가 이게 바로 인터넷 미행 아니냐라고 하면서 위법성을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서 긁히는 것들은 다 공개된 게시글이에요. 공개된 게시글이지만 이렇게 공개된 게시글을 수사기관이 IP 추적을 통해서 한데 모아서 검색을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그리고 SNS에서 경찰이나 국정원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뭐 정교조 교사들이라든지 민노총 그 간부들한테 친구 맺기를 한 다음에 집회 시위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올린 그 사진을 체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수사가 활용이 되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핸드폰 압수수색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옛날과 다르게 이제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의 모든 정보가 총집합된 개인 컴퓨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때 문제되는 범죄 정보 말고 그 핸드폰 전체를 털어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핸드폰 전체를 털었을 때 그랬을 때 그 별건 수사가 가능한 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대법원에서 가장 핫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특히 그 불법 촬영 문제랑 맞물려서 예를 들어서 불법 촬영한 사람 핸드폰을 이미 제출 받아서 봤더니 막 사진이 만장 있다. 그러면 이 만장에 대해서 다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미디어 접근권의 문제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과 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주된 매체가 됐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곧바로 표현 기회의 소외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회적 발언의 배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 접근권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미디어 접근권은 그렇게 강조되질 않았었거든요. 어차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발언권을 얻었던 시대니까.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의 문제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접근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로 사회적 발언권의 차별, 배제의 문제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하나는 민주주의의 붕괴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들 중에 발언권에 격차가 생겨버리니까요. 이런 인터넷 접근권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망중립성 개념인데 지금 오픈넷이 망중립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흔히 여겨지는 망 사용로 지금 법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망중립성 자체는 사실 ISP, 그러니까 통신사업자들이 표현의 내용에 따라서 시스템 이용의 차단 등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더 내면은 더 빠른 통신망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용료의 격차를 두고서는 내가 돈을 못 내면은 통신망이 나는 5G 쓰는데 저 사람 1G밖에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통신망 사용에 있어서의 격차를 주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자유로운 인터넷 표현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그것이 결국은 인터넷에서의 접근권의 확보 문제로 이어진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혹은
인터넷은 망과 망끼리 계속 연결을 하고 간접 연결을 하면서 그 CP 그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그 소비자인 최종 소비자인 나한테까지 연결돼서 오게 되는데 이랬을 때 간접 연결비 마다 그러니까 도로 구간마다 합쳐지는 도로 구간마다 다 사용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비가 또 지나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인터넷 접근권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은 이제 그 전 세계적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사실상 어느 정도 공공재 내지는 기간 산업의 의미로서 이제 그 해석이 돼야 되고 취급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나온 것이 망중립성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알고 있고, 그 망중립성의 문제와도 연결이 전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이제 망사용료법에 대해서, 입법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통신사들이 우리가 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망을 구축을 한 망에 대한 그 사용의 대부분을 그 초거대 콘텐츠 제공자들 예를 들어 넷플릭스, 페이스북, 뭐 구글 이런 데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데는 그 인터넷은 이제 국적이랑 상관없이 이제 이용이 되니까. 그래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KT나 혹은 SK 같은 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망 구축을 하고 해외에도 그런 CP들의 그 전송을 위해서 망구축을 해주는데 CP들은 이것들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하면서도 우리의 망 구축과 유지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망을 주요하게 사용을 해서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초거대 CP 같은 경우에는 망의 구축이나 사용이나 확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의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SK 브로드밴드랑 넷플릭스 사이에서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 1심에서는 일단은 SK 브로드밴드가 이기면서 1심에서는 사실 지금 SK 브로드밴드가 망의 유지 확장에 대한 비용 분담을 그 넷플릭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망 중립성과는 무관하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2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될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망중립성과 망중립성은 사실은 망중립성 개념이 헤쳐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망중립성 개념이 일단은 미국에서는 일단 트럼프 때문에 포기가 됐고 이미 그리고 또 그래도 국제적인 인터넷 사회에서 망중립성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이제 인터넷 사업자들이나 참여자들의 이제 주요 원칙으로 지금 정립은 된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의 원칙처럼.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이 변화가 됐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즉 20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정보의 양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트래픽 사용량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망을 확장하고 시설하고 유지하는 그 관리가 계속 그 유지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지금 비용이 확장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망의 개설, 유지, 확립은 ISP가 담당을 하고 컨텐츠에 대해서는 CP가 담당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분법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런 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던데, 저는 이것도 약간 그 상황 변화가 지금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망중립성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은 망중립성 개념이 나온 것은, 이번에 SK 브로드밴드 사건에서 1심이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세대별 사용 매체가 점점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한 편향성 증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미디어 다양성에 의한 세대 간 선택의 결과로만 봐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별 사용의 미디어의 격차가 결국은 SNS의 알고리즘 특성과 결합을 해서 인지 편향을 확산을 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장의 선택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SNS 환경에서 그 SNS들을 통합하는 어떤 공론장 형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금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지금 봤듯이 인터넷 확산 초기의 긍정적인 전망들이 사실 2015년 이후로 다 후퇴되고 있어요. 익명 표현의 자유? 사실 드루킹 사건으로 다 깨졌죠. 네. 그리고 또, 그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는 질서 위주의 방식으로, 인터넷 표현은 질서 위주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허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면 허위 사실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고 심지어 해이가 있더라도 내가 이 글로 사회를 망하게 하겠어라는 해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꼭 사회에 해악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2016년도 이후에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사실상 거의 폐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2010년 이전부터 있어 왔던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점이 이게 이제 진짜 전통적인 이제 표현의 자유의 이제 그 문제의 영역이었는데 그런 점들조차도 악플 규제나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여론의 확산과 함께 지금은 다 처벌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도 너무 많이 오고 있고요. 이렇게 인터넷 확산 초기의 긍정적인 전망이 특히 SNS가 발달을 하면서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접근성 같은 경우에도 망중립성 개념에서 좀 더 확장된 것으로 보이는 망사용료에 대한 논의도 지금 보면 제가 그 논의 상황들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그 초반에 그 망중립성 개념이 나왔을 때랑은 현실 자체가 바뀐 점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지적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요런 부분들, 요런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지금 저는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SNS 알고리즘을, 제대로 수정 통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유 규제를 엄청 강화하거나 혹은 그 대안적인 공론장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가장 굳건하게 지지하던 논리인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깨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저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가 중심의 규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처럼 SNS가 발달이 되면서는 이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정보를 만들고 전파시키는 주체도 이제는 정말 개인의 범위로 다 분산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혹은 뭐 혐오 표현, 악플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는 정말 개개인의 표현에 대해서 특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완전히 허물어진 표현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형벌권을 행사를 하거나 혹은 민사 재판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거의 표현 규제에서는 전체주의에 가깝게 사회가 형성될 수 있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모든 그 사안들을 국가가 수사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럼 선택적인 수사를 하게 되고 선택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권력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하게 되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SNS로 인해서 기존의 사상의 자유로는 다 무너진 것 아니냐, 공론자 형성이 다 망가졌다,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책임은 형사 책임, 법적 책임이 아니라 좀 더 자율적인 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쪽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인 책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의 개인의 문해력을 높여서 가짜뉴스나 혹은 SNS 발달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을 막자라는 게 개인의 책임일 거고요. 그리고 또 기업이나 사회에서는 강한 자율 규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어쨌든 심각한 그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을 차단을 하고, 특히 언어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할 보완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다시 일로 와서 사상의 자유시장도 무너지고 모든 표현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그 논리들이 다 무너져서 결국은 규제로 가자라는 규제 일반도로 가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저는 인터넷, 특히 SNS 시대일수록 잊혀져 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 원칙, 표현의 자유의 중요도,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일반 원칙을 더 강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훨씬 더 절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사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개개인의 사소한 발언들이 재판으로 많이 온 적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강화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법 규제 방식에 대해서 전면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